제 학술대회 첫 세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사례로는 중남미의 다양한 기후변화, 생태, 그리고 대안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이 여러 사례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이론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 이슈,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과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대응 등에 대한 담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소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발표자 선생님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재밌게 해달라. 네,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제 알 수 있게끔 재밌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아마 1시간 반 알차게 우리가 세션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분의 발표자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 상에는 이 조영탁 선생님, 오동석 선생님, 최종원 선생님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순서를 바꿔서 오동석 선생님께서 자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지구 법학적 평가에 대한 이 자연과 법이 만나는 이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꿀벌 실정과 한국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구 중심적 접근이라는 또 매우 재미있는 주제로 최종원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이게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영탁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조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우선 오동석 선생님께서 자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지구 법학적 평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발표문 따라서 전통적인 이 학회 발표처럼 저희한테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오 교수님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발표하시는 동안에 우리 생태 백신 쓰시죠. 그냥 거리가 충분하니까. 네, 마스크 잠시 해제하시고 발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0분, 25분, 20분 내외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지정 토론이 없기 때문에 세 분의 발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또 모셔보는 시간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석이고요. 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여러 이제 또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지구법학회하고 생태대 연구회 등의 또 이런 그 공부 모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재밌게 좀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재주는 없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발제문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왜 특히 이제 제목에 지구 법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서 지구 법학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한편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법학이라고 하느냐, 지구법이라고 하면 모를까, 뭐 국제법이나 헌법, 민법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등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인 법 체계에서 지구를 중심에 놓고, 그래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학문의 영역인 것인 거죠. 그래서 사상, 철학, 이념 등을 이제 모색을 하면서 이제 결국 지향하는 바는 아까 생태대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대로의 전환, 또 우리 이번에 주제에서 나오는 것과 연관 짓는다라고 한다면 생태 문명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구법이 아니고 왜 지구법학이냐면, 뭐 지구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구법적인 법학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법 체제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인류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것이 생태대 내지는 생태 문명 사회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전환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그리고 한 국가 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사람들이 함께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한두 개의 법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냥 텍스트화되어 있는 조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발표해 드릴 것은 지난번 2월 달에도 좀 기회를 또 주셔서 지구 파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될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기후의 위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뭐 인간처럼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인간에 의해서 가해진 작용에 대해서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반작용이 아니라 뭔가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이제 헌법적인 개념을 들여와서 썼던 건데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의 위기도 인간의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좀 자신감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칫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나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점들을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제 해오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당연히 질문과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이제 우리 법제에서 자연이 지구 자체를 용어로 해야 한 개념은 이제 법제는 있기는 어려우니까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출발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지구pháp 내지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법학적인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이제 학문의 영역과 만날 수 있게 언젠가는 조우하게 될 텐데 그 조우하기 전에 법학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얘기를 현재 법제 상황이 어떻고 지구파학이 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되면 어떤 법제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또 개선을 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출발점으로 좀 실론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런저런 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면이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시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되게 의미 있게 저한테 느꼈던 것은 이 시인은 자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총체적인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부분들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 자체를 하나의 권리 주체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에 대한 조작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연에게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설명해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경우에는 권리 주체로서 뭐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로서의 인간 개인성, 개별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위가 이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인데 비해서 자연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동물하고 식물도 있게 되고 또 뭐 산과 강 등이라고 한다면 인간과 다르게 권리 주체로서의 개별성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뭐 토마스 베리를 앞에 또 축사나 인사 말씀에서도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지구파괴 토대나 시초의 어떤 이론들을 제시하시긴 했는데요. 근데 그런 예, 잠깐 제가 잊었네요. 예, 이제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관념이나 개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으로서의 그런 이제 권리 주체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한 개인 개별성을 단위로 하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종으로서의 문제는 또 이제 다른 것인 거죠. 당연히 이제 인간과 동물이나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또 한편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행 법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이제 또 좀 헌법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장 보댕이 이제 군주 주권을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군주 대신에 국민으로 그것을 바꿔내긴 했습니다만 주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최고의 권력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가 1인인 경우에는 주권의 행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은
하나의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죠. 사람이 지금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고 누가 그런 주체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만들어진 어떤 개념하고 그것이 저항의 의미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 주권을 내세우긴 했지만 주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군주의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명목화되는 면들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함의를 이끌어내서 지구법적인 논의를 꺼내갈 수 있지만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한계성이라는 게 좀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 체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주체를 자연으로 바꾼다고 해서 또는 AI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AI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덧붙인다고 접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자연의 권리 또는 지구의 권리 또 AI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환과 변화 아니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모색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개념의 한계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체해가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이런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 나갈 때 지구법학의 어떤 전망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홉스를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의 초기를 놓은 사람이지만 이제 중세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생태계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생태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생태계 이전에 이제 인류세의 마지막에 위치한 사람들로서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 공유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씨앗을 이렇게 좀 맹아를 이렇게 틔워놓는 그런 작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자연이나 지구에 대한 이미지에서 지금 서론이 너무 깁니다만 그 어머니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건 이제 비유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저는 이제 토마스 베리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연은 자비로운 동시에 난폭하다. 저는 오히려 이제 자비보다는 난폭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세가라는 개념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류가 자연을 파괴했었고 지구를 훼손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구 내지는 우주 내지는 자연은 언제든지 인구가 대우각성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지. 마치 어머니처럼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또 그 어떤 변화나 아니면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내지는 이제 의인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인 거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법제로 돌아와서 현재 법제에서는 이제 자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헌법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 그냥 비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분석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표현이 헌법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인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에너지원 또는 자원으로서 그 자연을 이해하고 있고 그 자연을 결국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내용들이 헌법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어쨌든 국가 단위의 헌법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적인 곳은 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관념에 대한 인식 없이 헌법을 만들긴 했지만 헌법을 해석할 때에는 결국 지구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텍스트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다른 그래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토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국토는 이제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생활 기반이긴 하지만 국민만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랑 실질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 이제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제 인간의 관점들을 지구 법학적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토마스 베리가 얘기한 대로 존재하고 서식하고 또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진화해 가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과거의 헌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만, 인간 사회라고 하는 부분만 떼어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였던 것인데, 이제 우리의 그 카메라를 이렇게 요즘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줌 아웃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라든지 다양한 관계 작용 이런 것들까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헌법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 내지는 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적인 것과도 되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하냐면, 그 많은 분들이 마치 현재 우리 체제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헌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헌법을 고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헌법을 고쳐서 더 좋은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구체화하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적을 써서 세상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활을 다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해석을 통해서 또는 구체적인 입법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지만 법도 생물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정치보다 좀 뒤늦게 이렇게 반응하고 제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지구 법학적 관심인 거고, 그런 생각들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헌법이든 다른 이제 법률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 법제의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과의 또는 생태와의 조화를 통한 내용들을 반영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였던 토마스 베리가 법학이라고 하는 지구 법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법학을 강조했던 이유도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저는 그게 인간이 뭐 미래 내지는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읽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각 학문에서 법학이 그것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학 쪽에서 접근하지만 또 다양한 학문 속에서 그런 자연의 변화 또는 지구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에서 민관 학연 포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이제 자연을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민법은 이제 자연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최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물건과 동물 이런 이제 관심이 이제 많으신데,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자연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법률로 들어가게 되면 법률명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다 자원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최근에 했던 변화적인 속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되고 있고, 또 설령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법률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전을 한다라고 하지만, 보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산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철저히 인간을 위해서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나 가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때 자연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의 관점은 주목적은 이제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그 속에서 기업은 이제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이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언제나 일정한 상태를 풍부한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끝이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관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초등학교 정도였을 텐데요.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아마 69년에 만들어졌었던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거든요. 외계인 줄 알았던데, 외계 행성인 줄 알았는데 막상 유인원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지구였고, 마지막 해변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최근에 나온 혹성탈출을 또 보면서는
그 시저라고 하는 이제 유인원의 리더가 결국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인간들에게. 뭐 우리 관점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반란이겠죠. 근데 막상 그걸 보면서 제가 시저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 속에서의 주법학적인 관점이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자칫 이제 인간 혐오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항상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체 이름에서 나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조화 그리고 한배 공존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를 규율하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이제 법제에서도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법제에 대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분석하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이제 그 토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헌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저광물자원개발법만 보더라도 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법인에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양도하거나 일부를 이제 허용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이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측면의 이윤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 경제적인 이윤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건 이제 결국 국가인데 이 국가가 지구 법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어떤 생태적인 또는 기후의 위기에 관련된 총체적인 어쨌든 인식을 통한 전환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기업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시장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오히려 헌법에 근거하고 이런 개별 법률 속에서 국가, 이제 결국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예상을 당연히 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자연을 그 텍스트로 해서 쓰고 있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이용, 개발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한 그런 법제에서도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보호의 대상으로서 이제 하는 것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일 텐데 이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환경 보전법을 보더라도 결국은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이런 이제 보전을 하는 이유도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당연히 인간이 자연 속에서 또는 자연과 함께 또 인간도 자연의 하는 일부분으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소송에서도 많이 이제 미래 세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이고 우리가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도 그렇고 대개가 그때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미래 세대는 한 30년 뒤, 50년 뒤일 거라는 거죠. 근데 100년, 200년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을 단순히 한 세대를 넘어서서 정말 이제까지 지구와 함께 인류가 또 등장했던 이런 유구한 어떤 생활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 장래까지 이렇게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래 세대 내지는 미래 세대라고 하는 관념도 되게 좀 협소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도 한편으로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기본 원칙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산이고 그리고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만 있는 것이지 정말 그 밑바탕에 있는 자연 환경 내지는 지구 환경이 어떻게 계속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뭐 적대적인 의사를 가지는 존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에게 오히려 인간의 원인작용에 의해서 해로서 이렇게 결과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수립된다라고 한다면 이 법제 자체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찾아보니까 이건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이제 제목을 생각한다면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자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연은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폭우나 이런 그 폭풍, 태풍처럼 재해 이제 하나로서 주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뭐 홍수, 호우 등을 이제 다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정책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제가 비판하긴 합니다만 되게 좀 즉자적이고 단편적이고 현상 자체에 대처하는 내용들이 법제는 물론이고 정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포항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이렇게 뭐 보시면 결국은 최근에
그 포항시에서 했었던 그 이제 하천을 이렇게 직선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항시 자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 포항시의 그런 정책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스스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자연재해냐 인재냐라고 하는 문제의 개념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제 중앙정부의 인식도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여전히 그런데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폭우에 대한 대처라든 것이 예를 들면 반지하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식으로의 대처밖에는 하지 않는 거고, 그런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런 폭우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태풍이 통상적인 진로와 다르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진단과 처방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재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폭우를 겪고 태풍을 겪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이 있다거나, 또는 적어도 정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의 민관학연 포럼처럼 사실은 국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만이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입법은 좀 저는 되게 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길은 국회가 끊임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그걸 청취하고 그걸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과연 전환의 계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켰군요. 그래서 이제 지구법학적인 전환의 관점에서는 뭐 이제 앞서서 제가 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앞에 나온 내용들은 현재의 법 절차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사법적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항배 교수님이라고 이제 같이 지구와 사람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현실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구파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뜬구름 잡는 식의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사상 이념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자라고 한 취지에서 이제 앞에 같은 이제 법제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파학이라는 큰 사상과 이념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현실 속에서의 이제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점점 그 간극을 좁혀가는 작업으로서 이제 한편에서 이제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헌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을 단순히 이제 권리 주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포착해낼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법 체계는 계약 관계에 의한 성격이 상당히 강한 거죠. 이게 양 당사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양분법적인 이제 구도 하에서 법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고 또 인간 사회에서도 노동 법제를 보더라도 그죠, 원청과 하청이 있고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법 제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양자적인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자간의 이제 흔히 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는 것만큼의 그런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해내고 어떻게 이제 전환하고 정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법학적인 관념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노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걸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권리 개념에 대한, 주권 개념에 대한, 그리고 뭐 AI 문제도 막 AI의 권리 주체를 인정한다라기보다는 AI를 둘러싼 소유자와 이용자와 개발자와 또 사회 전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AI의 권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권리 관계적인 또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AI를 권리 주체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일은 아닌 거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런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가 결국 이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면도 있고 또 역으로 그 불평등의 문제를 또 확장하는 이런 이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단순히 그래서 지구 파괴 문제라는 것이 지구와 또는 자연과 인간의 이런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방향성과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어쨌든 아직은 이제 그 결론이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또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래서 일부 내지는 하나의 현상에 대처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구 파괴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생태 문명 사회, 생태 대라의 어떤 로의 진입 내지는 전환이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인 변화들을 꾀해가는 것들이 함께 계속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항상 그것이 이제 항상 조우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토마스 베리의 경우에도 이제 지구 인간 사이의 화해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여전히 뭐 우리에게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이제 인간이 능력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뭐 부정하거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실의 문제를 좀 더 직시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런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과거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해법도 자연이 마치 인간처럼 따스하게 맞아주거나 아니면 신처럼 인간의 잘못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존재로서 이렇게 의인화하거나 의신화,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경계를 하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학자가 외국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우리가 발전시켜 왔었던 모든 학문적인 이런 과학적인 종교적인 예술적인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계속 논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결론을 통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법이 위기죠. 법이 해석 또는 권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리 굴러갔다 저리 굴러갔다 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동시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원초적인 자연법에서 너무 많이 와서 인간이 만든 그 자의적, 인위적 이런 편의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지난 수천 년 동안 법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연이란 것을 객체로만 우리가 인식했고 하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문명과 자연을 조화롭게 만드는 일에 법이 앞장서야 된다. 오히려 뭐 그러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 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법이 시작이고요. 법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도 이후에 행위가 생기는 이런 시퀀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중에 결국 법 제어라는 것을 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정당한가? 그것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져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최종호 선생님 발표를 듣겠고요. 꿀벌 실정과 한국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구 중심적 접근입니다. 발표문을 미리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이라서 다이나믹한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정호입니다. 빅데이터 사업단에 있는데 빅데이터를 전공하진 않았고요. 전공은 법학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지구법학과 ESG와 관련된 정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제 자연과 이제 공존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관계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경제적인 것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좀
ESG 요새 아주 대단한 화두이고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정리하고 이제 같이 나누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꿀벌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부지런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 우리가 지금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짝꿍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이제 다 같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제가 그 이른바 그 보노보노 PPT 아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못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요새 기술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디자인을 추천해 주는 게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기계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 기계 속에 있는 꿀벌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이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지구 중심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접근 과정은 이제 사태에 이제 발단이 된 꿀벌 실종이라는 사태. 예, 그 다음에 한국 기업에서 이것을 ESG라는 경제 영역에서의 해법으로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꿀벌 ESG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지구 중심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는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기업 활동 비판한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하면은 더 좋은 짝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약간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나눠보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꿀벌 실종이라는 거 조금 재밌게 하는 걸 주문을 받았으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노래 가사 같은 겁니다. 나는 지금 지쳤어요 땡벌. 예, 그래가지고 그 올해 1월과 2월이었죠. 전국 양봉 농가에서 꿀벌이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른바 꿀벌 실종 사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78억 마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사라진 꿀벌 개체 수가요.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전국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 쪽에서도 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피해가 특히 좀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민간 합동 이제 조사반을 꾸려가지고 정부에서 이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아주 분명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전 세계적으로도 원인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다만 몇 가지 그래도 얘기를 꺼내볼 수 있는 거는 꿀벌 응애류라는 그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습니다. 그 응애류에 의한 피해, 그다음에 말벌이 이제 꿀벌을 잡아먹기 때문에 양봉장에서는 말벌을 잡기 위한 덫을 놓고는 하는데 이제 그 등검은 말벌이라는 일벌 포획력이 매우 탁월한 말벌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트랩으로 잡히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상 기상,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죠. 기후 위기에 따른 이제 이상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꿀벌이 활동하는 시기와 개화 시기가 정확히 일치를 않고 다소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꿀벌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서식처가 감소한 문제, 이게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꿀벌 개체 수가 이제 줄어드는 다양한 이제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서식지 자체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제 집약적 농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것이 먹이 문제로도 연결이 돼서 먹이원이 되는 식물의 다양성이나 분포 지역 같은 것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 시기와 개화 시기 불일치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건강 문제로도 이어져서 기후 변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벌에게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양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야생벌들, 그러니까 꿀벌은 여러 벌 종류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이외에 땡벌이 포함된 야생벌들과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 농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된 농약들이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의 이런 약재들이 한국에서도 당연히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원인 분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군집 붕괴 현상, 콜로니 콜랩스 디스오더라고 부르는데, 2006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고, 이후에 이제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한국에서의 꿀벌 실종 사태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당시 이게 처음 이슈가 됐던 시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원인이 살충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문제가 굉장히 크다. 여기서 그 이제 침묵의 봄 이런 거 생각이 나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은 뭐 꿀벌들이 개체 수가 감소하는 일들이야 뭐 종종 있어 왔는데, 가령 꿀벌응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생충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감했던 상황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차이가 뭐냐면은 벌들이 나는 지금 지쳤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귀소 실패로 인한 것이 CCD의 원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일벌 개체군이 갑작스럽게 감소를 했다는 것, 그렇게 돼가지고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일벌들이 나갔다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벌집에 남아있던 여왕벌과 애벌레들이 그대로 이제 같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감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군집 내에 폐사체가 드물거나 없다. 꿀벌응애류 같은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죽기 때문에 이제 좀 군집 붕괴 현상에서의 증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군집 붕괴 현상에 대해서 그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유럽에서 이제 여러 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이것이 유해하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고, 그 결과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세 종류의 실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이게 2020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이제 2022년 2월에 이제 미국에서 2022년 6월에 이제 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에 따른 이제 대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합동조사반에서도 아주 정확한 원인은 못 밝혔듯이, 이 한국에서의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제 원인 분석 또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제 과학적 근거나 이제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역시 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사용되어 왔다는 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서울에서도 몇 가지 이제 서울에서의 사례를 서울환경연합에서 이제 조사해서 결과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공원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서울이 등장하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봉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원 같은데 그런 곳에 있는 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꿀벌의 독성이 강함, 이런 농약이 곳곳에 살포가 이제 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꿀벌 실종이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봄, 연쇄작용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이 사태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무래도 양봉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농축산식품부에서 나왔던 그 양봉산업 이제 지원을 위한 이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계시는 이제 농가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하는데 여기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분 매개자로서 꿀벌이 생태계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는 이제 유엔 환경 계획에 있는 홈페이지에서의 사진인데요. 꽃에 이렇게 붙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꿀이나 꽃가루들을 취하고 이렇게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그 화분 이제 수정을 이제 일으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을 못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식물에게도 안 좋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당장 우리 작황에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사례들도 뭐 중국 쓰촨성의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이제 초식 동물, 그다음에 육식 동물 그리고 이 벌 개체수 감소에 따라서 이 작은 벌을 먹고 살았던 이제 작은 동물들 이런 식으로 생태계 전반에서 파급효가 미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서 세계 벌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2018년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국가 차원에서의 역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ESG 지속 가능성과 이제 환경 친화적인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시민 사회가 스스로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에 어떤 노력이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KB 금융그룹의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거는 KB 국민은행 본관 옥상에 설치된 양봉장입니다. 옥상에 양봉장을 이제 설치하기도 하고 밀원숲을 조성하기도 하고 밀원숲이라고 하는 거는 꿀벌의 먹이가 되는 이제 그런 꽃을 이제 피우는 그런 식물을 특별히 이제 밀원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물을 중심으로 이제 숲을 조성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메타버스에다가 이제 게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밀원 식물을 이렇게 심으면은 실제로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KB가 나무 심기 사업도 하는 이런 다양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도 하나 비컴백, 이 비는 이제 그 꿀벌이죠. 그래서 꿀벌이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5월 20일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벌의 날에 맞춰 가지고 꿀벌 실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해서 꿀벌이 다시 벌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꿀벌 농장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요, 솔라비 하이브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서 탄소 저감 벌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옥 같은데 한 거는 아니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시범 설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한 아그테크라고 하던가요? 이제 그런 기술과 결합된 이제 농업 발전 맥락에서도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벌통에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제어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말벌 같은 꿀벌 천적 출몰을 하는 것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한 기사를 보면요, 꿀벌 살리기가 그동안 금융사가 펼쳐왔던 ESG 캠페인, 탈석탄 선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을 좀 확장시킨 측면이 있고, 탈석탄 같은 것은 이제 기후 보호,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ESG 실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듯하다는 이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옆에 사진에 보시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보더라도 이제 거기에 특히 육상 생태계 아마 15번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 밖에 다른 이제 뭐 식량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기아 종식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도 이게 다방면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좋은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알고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가 유독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해외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가령 사진에서 나오는 롤스로이스 같은 곳에서 이제 꿀벌을 이제 직접 키우고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이제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막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러려는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구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지구 중심적으로 접근하면은 어떻게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 어떤 문제 제기될 만한 요소들이 있고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 고민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원인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인 중에는 기후 위기가 있고요, 살충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벌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탈석탄 활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그래도 좀 기사 검색이 잘 되는 거 위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히 이제 뭐 한화를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하나그룹이 이제 탈석탄 금융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미 약간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 이제 석탄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한 이제 석탄에 이제 자금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회수한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꿀벌 에 대한 이제 도시 양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같이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살충제 대응에서의 한계도 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자금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자금 운용을 할 때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제 약품이 들어간 그 회사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품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약간은 좀 공교롭게도 그 이제 KB 프로젝트가 나올 때 즈음이랑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같이 평형을 좀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학적 한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꿀벌 이제 양봉 사업에서의 이제 농가 피해가 처음에 큰 문제 제기가 된 가장 중심적인 계기였다 보니까 꿀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꿀벌은 여러 벌 중에 한 종에 불과하고요. 꿀벌 개체 수가 는다는 거는 야생벌과 함께 이제 먹이 경쟁 관계에 놓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잡한 생태계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아주 단순하게 그럼 꿀벌 개체 수를 늘리면 된다, 이런 결론이 곧바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도 기초가 되는 한국에서의 조사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기업들도 고민을 하고 저도 연구자로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봉 산업계에서의 이제 피해가 컸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문제 해법에서도 이제 이제 양봉 산업을 이제 다시 좀 새롭게 육성을 하려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다르게 볼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야생벌, 토종벌 이제 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성을 중심에 놓다 보니까 여왕벌이 산란력이 떨어지는, 원래 한 5년 정도는 사는데요. 산란력이 떨어지는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여왕벌을 죽이고 새 여왕벌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꿀이 원래는 이제
꿀벌이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됐네요.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꿀벌에 먹을 꿀을 이제 산업을 위해서 이제 채취를 하고 나면은 그 꿀은 이제 설탕물을 먹게 됩니다. 이런 것을 먹었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인 중에 하나로서 꿀벌응애라던가 이런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렇다면 ESG가 지금의 노력도 이제 점점 이제 한 발짝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박수를 쳐줘야 하겠지만 더 지구 중심적인 꿀벌이랑 제대로 짝꿍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 오동석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던 이제 지구법학의 측면에서 자연의 권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꿀벌이라는 개체의 권리, 네, 여기 꿀벌뿐만 아니라 이제 야생벌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벌들의 권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이라는 집단적인 권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고 진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권리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소 막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조점으로서 제가 지구 헌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서 중에서 이것이 단순한 경제 발전, 녹색 성장 뭐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짝꿍이 되기 위한 고민들이 그래도 많이 반영된 문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약간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전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자연에 대한 존엄성, 자연 그 자체가 이제 가치 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산업적으로만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은 지양하고 더욱 꿀벌뿐만 아니라 야생벌 그리고 그 밖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포함된 전체 생태계 속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좀 가지고 문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장 내용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1장에서 이제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엄과 보호라는 장인데 그 원칙 첫 번째로서 다양성을 지닌 지구와 생명체를 존중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유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꿀벌 이외의 다른 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적 온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생물종 다양성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생태적 시스템의 온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좀 ESG가 좀 더 이제 생태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의 최선책으로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한정된 경우에 예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이거는 환경법에서도 예방원칙이라는 중요한 접근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6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에 대해서 이제 물론 반대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예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짝꿍이 되기 위한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재생 능력과 인권과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가능케 하는 생산 소비 재생의 형태를 이제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도 ESG가 이제 정말로 좀 이렇게 그 이른바 워싱으로 빠지지 않게 이게 해외에서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비워싱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린워싱의 이제 새로운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구 원장에서 이제 문면으로만 봐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만 봤을 때는 꿀벌 이슈에서 뭔가 담론을 끌어내서 ESG 경영에 대한 이론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 꿀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벌 실종의 원인과 실제 이 공급망과 가치사슬에서 꿀벌을 둘러싸고 어떠한
그 기업의 대응과 뭐 ESG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또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고, 뭐 궁금한 점 많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면 나중에 답해 주시면 돼요. 이건 왜 금융사가 주로 이걸 많이 할까가 좀 궁금한데, 뭐 두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셨는데 KB는 이해가 돼요. 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비는 얘는 뭔가 약간 짝퉁 같은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사실은 공급망 가치 사슬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겨울에 딸기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그 꿀벌 없으면 딸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우스 내에서 딸기가 거저 자라는 줄 알지만 그거 한 통에 되게 비싸게 주고 몇십만 원 주고 한 통을 아예 하우스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꿀벌들이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꽃이 피고 딸기가 나오는 뭐 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냥 자연에만 의존하기보다도 엔지니어링의 단계에 들어갔다. 인위적인 이런 터치가 들어가는 단계까지도 이르는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꿀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하나의 사례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도 있지만 물론 다른 아이템,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위기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자꾸 드러내놓고 많이 얘기해서 일반인들도 잘 인식을 하고 대응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자, 마지막 발표자. 원래는 첫 번째 발표자였으나 여러 가지 이슈로 또 마지막 발표를 하시게 됐는데, 한밭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용탁 교수님 모셔서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어디까지 왔나, 특히 이것이 주는 정치 경제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들어도 이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먼저 감사와 좀 송구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았던 좋은 자리 초청해 주신 우리 신재환 단장님과 우리도 가끔씩 존경하는 박민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순서는 제가 좀 뭐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원래 오전 세션이 아니었는데 일정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변동이 생기는 과정에서 제가 오전 세션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조건 하에서 프로그램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료집 보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의 아니게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첫 시작할 때부터 단상에 앉아서 이게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고 하여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워낙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어떤 때는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은 또 다 상식적인 내용들이 또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주제를 갖고 해석은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보면은 이런 좀 공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뭐 전공을 생태경제학인 걸 합니다만은, 뭐 생태경제에 관한 것은 뭐 오후 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상세하게 다루어 주실 것 같고,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화석연료를 무탄소 에너지로 바꾸고, 대량의 일회용 물질 사용을 물질 순환형 경제로 바꾸자. 뭐 이게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야지만 지구와 인류의 경제 활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생태경제학의 가장 기본 메시지인데, 이제 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탈탄소화, 그게 이제 지금 전지구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런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92년에 기후변화 해박이라는 게 있었고, 97년에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선진국들 중심으로 감축하는 그런 노력이 국제 협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에 15년에 이제 파리 협정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핵심만 갖다 말씀드리면 92년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할 때 그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공동이나 차별적 책임이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선진국이 책임이 크다 더.
궤도보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다음 두 번째 respective capability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 국가의 개별 역량을 개별 상황을 존중한다. 물론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원칙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서 출범을 했고, 그래서 교토의정서라는 것에서 교토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진국 한 38개국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차별적인 책임을 먼저 진 거죠. 선진국이 먼저 좀 줄이겠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이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국제적인 이런 노력이 지속됐다 하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지났죠. 2020년을 목표로 2009년에 선언한 우리나라 중기 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격차로 목표 미달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30년 기준에서 18년 대비 이제 40%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오류가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요인이 반복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일단 국제 감축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 하는 것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자꾸 감축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자꾸 오바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두 파트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체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토의정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38개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 줄여야 될 총량을 정해요. 뭐 100이면 100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각 국가별로 할당해요. 너 얼마 줄여, 얼마 줄여. 여기서부터 이제 선진국끼리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적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타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A 나라는 20 줄여 하는데 그게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좀 성과가 좋은 데 있으면 그쪽의 성과를 갖고는 이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총량적으로 100을 줄인다, 예컨대. 이게 이제 교토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칙은 맞죠. 선진국이 먼저, 줄이는 걸로 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결함이 있습니다. 원래 최근에 오면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이쪽이 굉장히 배출을 많이 내는데, 30%가 너희들만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 그조차도 두 번째는 38개국의 선진국조차도 처음에는 미국이 뛰쳐나가버립니다. 야, 이거 뭐 중국도 안 들어오고 말이야. 우리 미국한테 너무 부담이 많아. 이래서, 뭐 그냥 아들 부시죠.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사인한 게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국간에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이렇게 하다가 또 일본 빠지고 뭐 호주 빠지고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뭐냐 하면 제일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이게 국제적인 초국가적인 거버넌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각 국가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거버넌스가 없다는 거죠. 예컨대 세계 국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 국가를 다 불러가지고 야 너 100인데 너 20, 너 30, 40, 야 뭐 안 줄이면 너희들 아웃이야 이렇게 하든지 뭐 그 국가에 굉장히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강력한 초국가 거버넌스 또는 어떻게 보면 지구적인 거버넌스가 있으면은 각 국가들이 눈치 보고 이제 지킬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강대국은 뛰쳐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이제 주는 시사점은, 원래 이게 생태경제학적 방법이 맞아요. 총량 딱 정하고, 총량 정할 때 생태학 기준을 하거든요. 에컬로지컬 리미트를 갖고 딱 정하고, 그걸 갖고 별로 역할 분담해서 각자 다루고, 줄이고, 해야지만, 목표를, 양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데, 이제 그 체제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그건 국제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지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이러다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등장한 게 바로 파리 체제입니다. 야, 이럴 게 아니고 야,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보자. 각 국가를 목표를 줘가지고 바인딩 시켜서 야, 안 지키면 너 페널티야, 너 뭐 재미 안 좋아 이렇게 하니까 국가들이 잘 안 지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거꾸로 각자가 얼마 줄지를 제출해. 그게 이제 NDC라는 거예요. 감축 결정 기여라는 거예요. 컨트리뷰션 해. 일종의. 그래서 그걸 갖고 봐서 좀 너무 적게 줄이면 야, 너 조금 더 줄이지라는 일종의 경제학적 넛지라는 게 있어요. 외교적으로 자꾸 압박하는 거죠. 야, 이 나라는 얼마 줄이 몇 프로 주는데 너는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교토 체제는 총량 먼저 정하고 국가별로 나누고 강제 의무시키고 못 지키면 페널티 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파리 체제, 이른바 신기후 체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각자가 얼마 감축할 걸 내. 그리고 네가 알아서 달성하고 그걸 국제기구가 모니터링 할게. 이런 체제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기 적어놨지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개도국도 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도국도 다 참여해서 너희들 얼마 줄일 건가를 갖다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각 나라가 이제 자발적인 감축을 갖다 목표를 내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국가가 상당히 이제 이 의무적인 감축량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들어오긴 들어와요. 눈치 봐야 되니까 다 단나라 다 그래서 193국이 다 싸움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얼마나 잘 하겠느냐 하는 것이 또 남아있는 관건이에요. 그걸 이제, 이 국제체제에서는 그 도덕적으로 또는 예컨대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너희 얼마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목표 좀 더 하지. 또 압박하고 또 달성 안 하면 너 왜 달성 못했어?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좋죠. 그 개념이 맞는 거죠. 각 국가의 개별적인 역량을 고려해서 하여튼 선진국이 먼저 좀 많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자는 정 좋은데 기후변화 방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어떤 측면에서 상존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두 가지로 설명을, 이거 이제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출범했어요. 파리 협정이.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론과 현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이게 각 개별 국가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 줄이겠다는 걸 받아가지고 하여튼 지구가 안전한 방식의 최종 목표를 지구의 최적을 달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단 경제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경제학의 공공적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경제학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무슨 게임인가 하면요. 좀 설명드리면 모든 참가자한테 $100를 나눠줘요. $100 나눠주고 니들이 공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라. 기여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여금 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기여금을 내면 각 20명이나 30명의 참가자의 기여금 내면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서 20분의 1, 3분의 1분의 1 나눠줄게라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받은 $100를 다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200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게임 해보면요, 안 낸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재라는 비경합성과 이게 배제 불가능성 이 문제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기여금 적게 내고 다른 사람이 기여금 많이 내면 어차피 그 곱하기 2에서 나한테 n분의 1로 돌아오는데 나는 그동안 적게 내려고 하는, 그죠? 이게 공공적 게임이에요. 유명한 게임입니다. 예. 기후변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각 개별적으로 컨트리뷰션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국가는 자기는 가능한 적게 컨트리뷰션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줄여주기를 원하죠. 다른 나라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구 기온 온도가 완화가 되면은 혜택은 자기는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논리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 파리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만큼 부담이 없으니까 모든 국가를 참여를 시켰는데 서로 컨트리뷰션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국가의 자발적인 컨트리뷰션에서 지구의 최적을 달성한다. 생태학적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굉장히 어렵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좋던 실천 간에 이제 이해해야 될 첫 번째 그 현실적인 조건이고요. 예.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교토 체제에서 강제로 그렇게 하향식으로 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굳이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방법을 하면서도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공공적 게임에서 해법이 나와요. 뭐냐면은 상호 신뢰하에 협력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30명의 인원들이 다 상대편을 믿고 저 사람도 $100 다 낼 거야. 그럼 나도 $100 내면 돼.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서로 믿고 $100 다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200 받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게임 해봐도 서로 안 믿어가지고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가 간에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방식으로 좀, 기후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호 신뢰의 국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부라는 게 5년마다 바뀌잖아요. 이제 아무리 국가가 선언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뭐 좀 이게 비관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현실을 보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그러면 국제 협력이 잘 되겠냐 했을 때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제가 특히 작년부터 계속 문재인 정부가 온실 NDC 상장할 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개도국이 불리한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형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우리 좋은 지구의 그 온도를 줄이자는 그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미국과 EU가 악용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세계 패권을 위해서. 저는 그게 상당히 오히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미국 EU의 그런 그 이중성이 드러나고 또 중국이나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바이든의 모든 전략 보십시오. America's back. 자기가 미국, 중국 아닌데 자기 패권을 다 지겠다는 얘기죠. 예. 이거 기후변화도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면요, 미국이나 EU가 유리합니다. 감축의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좀 미국이나 EU가 너무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한다면요, 지구에 대한 그 공유 자원으로서 지구에 대한 1인당 권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1인당 사실 배출해야 되는 온실가스 양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리미트를 건다면. 그죠? 그렇게 하면 결정적으로 미국과 EU가 불리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섬나라 이런 데 별로 뭐 그것도 하지도 않는데 아직 개도국 뭐 $100도 안 낸 나라는 1인당 CO2 배출량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기준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배출 적게 하는 국가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하면 국가별로 배출량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이면 너 20주로 A, B 나라 30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 배출량 하더라도요. 이게 소비 기준으로 하냐 생산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냐면 예컨대 우리나라도 CO2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이 부분은 중국, 미국 수출합니다. 그러면 그쪽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최종의 CO2의 배출의 귀착은 누구한테 되느냐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생산하긴 했지만은 소비는 너희들이 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이 소비 기준을 하느냐 생산 기준에 따라서 각 국가의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생산 기준을 해요. 근데 소비 기준을 하면은 미국, EU가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CO2 많이 나오는 제품은 중국, 한국, 인도에서 수입해서 써버리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불만이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1인당 기준도 안 해. 다음에 국가를 기준으로 해. 근데 국가 기준을 하는데 소비 기준을 안 해. 생산 기준으로 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후발리기 개도국들이나 우리나라 에너지 다 소비 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한테는 불만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국제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경제학적 문제인데요. 이 뒤에 그 표는 아직 시간 관계에서 필요한 부터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은 얼마나 탄소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얼마나 많이 탄소 수출하고 있냐를 상징적으로 이걸 경제학적으로 월드 투입 37%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 제가 간단히 그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건데요. 보면 보시죠. 미국 EU는 탄소를 수입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네 국가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고탄소 제품 자기네 수입해서 써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배출량 카운트할 때는 야, 너희들이 많이 생산할 때 너희 많이 배출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요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또 100번 더 양보해서 야 1인당 오케이 그 뭐 어렵다 국가별로 하자. 국가별도 소비 기준하고 생산 기준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 기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국제 분업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는 것은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이게 자연스러운 국제 분업의 이제 이 결과예요. 이게 국제 분업에 의한 선택을 갖다가 야 너희들 나라를 왜 이렇게 많이 배출해서 지구를 파괴하냐 이런 얘기가 오늘 곧바로 하기에는 나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뭐 비난 받아야 돼. 이전에 당신들도 다 개발 도상국 시절에는 다 그 제철, 철광, 뭐 석탄 다 해놓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은 많이 배출 안 되는데 이거는 좀 국제 분업을 기후 변화에 있던 도덕 윤리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도달 기간 자꾸 이제 이번에 바이든 미국 이유도 없고 2050년을 자꾸 못 박잖아요. 25년에 다 탄소 중립해야 돼, 탄소 중립해야 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자기들은 배출을 1760년부터 했어요. 영국은. 미국은 1800년부터 산업혁명에서 했고,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이제 경제개발한 거고, 중국은 80년부터 한 거예요. 스타트라인은 100m 뛸 때는 다 똑같은 라인에서 해야지. 얘는 20m 앞에서 뛰고, 쟤는 30m 앞에 뛰고, 근데 결성선은 똑같아. 그럼 뒤에서 뒤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야 이거 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야 너는 왜 20m 앞에 나가서 뛰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는 거죠. 근데 자꾸 미국인은 50년까지 다 탄소 중립 선언해. 막 빠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했잖아요.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탄소 중립법이라 가지고 민주당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거는 흔히 환경단체도 그 얘기 많이 해요.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 근데 그거는 왜 국가 간에는 왜 그 얘기 안 하는지 난 이해하기가 없다는 거죠. 환경단체들이.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공정한 전이에요. 저스티스죠. 정의의 문제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냉정하게. 그죠? 지구 온실값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기준과 누가 먼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토 체제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때 유리할 때는 들어오고 불리할 때는 빠지고 유리할 때 들어오고 이런 식의 이제 게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조금 더 간단히만 설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기후 체제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불확실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요. 현실적인 국제협력도 지금 현재 이 미중 패권에서 저렇게 싸우는데 국제협력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원론적에서 동의하는데 어느 나라가 얼마나 줄이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있다. 그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릴 거 싶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보면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다음에 우리나라 NDC 목표도 보면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이거 MB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요. 계산 실수들을 해요. 이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내놔라고 해도 뭐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은 안 하는데, 이 MB 때 2009년에 한 거는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6천만 톤을 이중 계산한 거예요.
그 온실가스 감축센터 가서 자료 내놔니까 자기도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직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산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그 1억 톤 이상 차이 나게 달성 못했거든요. 이번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선언하는데 NDC는 제가 보기엔 달성 불가입니다. 근데 오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서 지구를 지키는 측면에서 많이 하면 좋은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저렇게 세워내면 저는 국제적 신뢰가 한번 우리가 어겨가지고 기후악당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2030년 저걸 아무리 봐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못 지킬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단기 정치주의. 5년짜리 연구는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예. 그 이명박 정부도 2020년 되면 자기는 뭐 집권 안 하는데 뭐 자기 폼나게 선언하면 되죠. 우리 뭐 최고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바로 직전 정부도 2030년은 뭐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좀 무리하게 선언을 하고 간 그런 단기 정치주의가 너무 좀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배타적 진영 논리입니다. 이걸 또 교묘하게 이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요. MB 때는 목표를 확 높여놓고 야 그걸 달성하려면 뭐 해야 되지? 원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원전 데려다 집어넣습니다. 달성 목표 불가능한 목표를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또 2030년 이렇게 해놓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을 엄청나게 비현실적으로 높여놔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 논리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단기 정치주의에다가 온실가스 목표를 갖다가 자기 진영이가 좋아하는 그 전원을 많이 넣기 위한 그런 알리바이로 사용하는. 난 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불가능한가를 갖다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위에 엄마 설명드릴게요. 그 주요 국가들이 자기 배출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40% 감축할 때까지, 그죠? 우리가 지금 18년이 최고 정점이고, 40% 감축을 2030년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2년 만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왼쪽이에요. 10년 만에 달성했다는 건데, EU, 미국은 얼마 만에 달성했냐를 적어놓은 수치가 그겁니다. 30년씩 걸렸던 일이에요. 그 에너지 쪽에 이렇게 기술이 있고 선진국이고 이런 나라들이 30년 걸려서 정점에서 40% 주는데 우리는 12년 만에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한국은 워낙 다이내믹한 나라니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물론 가능하죠. IMF 한 2번 맞으면 가능할 거예요. 산업 다 붕괴되고. 근데 그거 아니라면은 일자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2030년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키는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플랜 B를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플랜 B에 대한 얘기는 뭐 상세하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공이 이제 에너지고 전력이어서 그런데 특히 이제 전력 산업의 개혁이 요금의 문제, 전기요금 문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요하다 하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후를 걱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구 굉장히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거를 원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론하고 각 국가의 냉엄한 현실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단체나 세계 시민단체는 야 왜 안 주냐고 떠들 수 있는데 국가별로 전략으로 감축 전략을 들어갈 때는 이게 게임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냉철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얘기 혹시 질문 나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경제학자 입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주셨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의 이 체제, 온실가스 감축 체제 자체가 굉장히 비대칭성을 자체로 내포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미 교토 체제부터 파리 협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관과 공공 독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예. 우리 이제 전기차 타야 되나 보다 언젠가는. 근데 비싸니까 못 하겠다. 뭐 이 정도지 일반 국민들이 감축하거나 감축을 안 함으로써 있는 이득과 불이익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자 아까 중심이라고 또 공급 중 측면에만 천착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셔널 스포츠가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가 휴대폰 보면서 내가 오늘 얼마나 감축했나 그것이 나한테 비단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돌아오는지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혹은 내가 오늘 디제차 몰았으니 안 되겠다. 나는 오늘 벌금 내야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개인이 절절하게 와닿게 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돼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은 사항은 저 이미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VER 자발적 감축이죠.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이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프라이빗타이즈, 민간 시장으로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자는 그런 건데 이걸 너무 안 한 거예요.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20년이 넘은 얘기인데도 이게 CDM 등록하고 감축분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온 나라에서. 그거는 대기업이나 공공이 아니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거기에서만 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미 마켓에 그런 게 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앱도 좀 나와 있고 뭐 그런데 아직은 이제 주류화가 많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해서 그게 좀 시급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서 발표도 너무 훌륭했고 재밌었고 그 다음에 쟁점을 잘 짚어주신 조 교수님 그리고 앞선 두 분의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자, 네. 우리가 한 4,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또 판단을 해봐서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신 플로우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과 질문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는지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 질문 받아보고 그 다음에 마이크 한 번씩 넘겨서 세무 선생님들의 마지막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데스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참 비현실적인 것을 공부한다 생각이 드는데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사회과학자의 시간을 갖는데 참 실현하기 참 어려운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데스 철학이나 그 전에도 계속 비판해왔지만 서구 문명을 비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개인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가이기주의. 아까 여기 말씀하셨지만 국가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인문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안데철학에 의한 것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개인 이기주의나 국가이기주의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식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과학 이제 자장님 포함해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법학하시는 바꾸는 것은 결국에서는 사회 체계를 바꾸는 것인데 아까 이제 세 분이 얘기하신 것이 결국에 와서는 이게 작은 규모로 해서는 될 수 없는 문제이고 결국 지구적인 해결책인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사회과학 공부를 안 했지만 토요일비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초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가든지 독재를 가는 거죠. 아니면은 파멸일 것이다. 제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사회과학사적 체계를 보다 보면은 결국에서 인류가 초국가적 거버넌스를 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거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국가이기주의에 결여되고 있는데 유엔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데에서 그런 변화가 초국가적 거버넌스를 가능할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런 평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운 저도 하면서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면서도 또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네, 저야
각 발표자께서 발표 끝날 때 간단히 코멘트도 하고 질문도 남겨드렸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한 분씩 다시 마이크를 드리고 방금 나온 질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라던가 혹시 발표 중에 못다 하신 말씀 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2, 3분씩 좀 말씀 듣고 세션을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오영석 교수님부터. 네, 먼저. 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조영탁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초국가적 거버넌스, UN 또 세계 정부 또 이제 같이 이제 지구파학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외국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유엔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유엔 이외에 이제 과거에 신탁 통치를 했었던 이런 것처럼 일정한 어떤 생태적인 이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접근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입헌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유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영탁 교수님의 이런 현실적인 이제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국제 사회에서의 그런 그 국가 간의 어떤 힘의 논리가 결국 이제 관철되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뭐 인권이든 이런 이제 관점에서 국제법의 영역이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국제법의 주체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였던 거고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일부 이제 NGO하고 개인이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에 뒷받침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아까 형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면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이제 기존의 그런 보여졌던 어떤 이런 기구들은 좀 저는 한계가 되게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면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모르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냥 규범화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과거에 뭐 무역에서 최혜국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그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내지는 주권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주도성도 한편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가장 최선의 생태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에 대한 인식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규범화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뭐 조약이라든지 명시적인 국가적인 가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해서 생태적인 규범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가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공유지 개념, 커먼스라는 개념들을 이제 주로 땅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어떤 대상들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어쨌든 재산이든 어쨌든 물건이든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뭐 규범의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법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토대를 자꾸 쌓아 나가고 그것들이 뭐 그 개인이 아까 개인의 어떤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증진하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규범 내지는 정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도 또는 동시대적인 이런 그런 힘의 역학관계들을 좀 보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역으로 그것들을 발상해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람에 있어서 이제 뭐 바이오크러시라고 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고 이제 그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존의 체계적이고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던 법 체계의 어떤 관념들을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해체하고 비판해 나가면서 그것들의 어쨌든 그 균열 속에서 뭔가를 좀 자꾸 모색해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초국가적인 거버넌스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또 물론 이제 단순히 하향식 뭐 밑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법관념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의 남성 중심의 또는 이성애자 중심의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밝혀 나가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저항과 내지는 해체와 그것들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좀 그런 길을 좀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속에서 그야말로 지구적 관점에서의 접근 인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공유되고 그런 규범들을 좀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이제 법
법 논리, 법 원칙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자체가 그것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뭐 하는 것 정도가 이제 제가 법학자로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까 이제 자연법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연법에서 자연도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인간의 법의 한계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연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자연의 권리로서의 또 자연과 좀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내용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저의 현재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교수님. 네, 최종원 선생님. 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아마도 이게 국내적인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번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규범이 있지만 뭐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때 규범적 주장이 너무 많이 앞서가 있을 때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주장이 나오면은 사실 그거는 그 현실에 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는 것은 아니면서 하지만 조금 더 이른바 이상적인 형태로 가는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이성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규범을 통한 제도화가 그런 현실의 이성의 발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라는 것은 관계적 구조에서 상호 인정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약간 거대 담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끝까지 물고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규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게 되는 굉장히 소극적 논거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서 갔을 때에 국제관계에서의 이제 이른바 이제 주체가 이제 국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국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의 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말씀 주셨던 초국가적 거버넌스가 아마도 뭐 세계 정부 이런 것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의 이성이냐라는 문제로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단견이고 좀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실의 이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아마도 지금의 유엔 체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안주하는 현실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가들 사이에서의 인정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나오는 방향은 이제 세계 정부스러운 쪽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도화가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네, 아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영탁 교수님. 네. 예, 참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신 안데스 철학 얘기하시고 저도 보면 이제 그런 접근들이 많거든요. 생태학에서는 진짜 생태주의에서 이제 딥 에컬러지라고 얘기하죠. 근본 생태론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그런 자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 생태적인 그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다 동의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경제학자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을 일부 하게 되는 것은, 뭐 생태경제학의 토대, 우리 강 변호사 많이 하십니다. 화이트헤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철학적으로. 화이트헤드가 생태경제학의 철학적 토대인데 유기체 철학. 거기서 얘기하는 다본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생태적 가치라든지 근본 생태론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지구적인 생태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근데 또 한 번은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자기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거 전기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야 전기차 보조금 준다더라. 그래서 전기차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경제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적 접근을 잘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다원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 지구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철학적 접근이라든지 가치론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는 제일 선구자지죠. 그런 분들만 돼 있으면 지구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시장적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시장적 접근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꾸 개별 그 국가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토 체제 말씀드렸지만 세계 정부가 아닌 이상은 또 이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초국가 법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 흔히 얘기 알잖아요. 이거 다니 로들이 그게 했잖아요. 틸레마 얘기했잖아요. 야 세계 그지 이 강해지면 국민국가는 없어져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딜레마의 이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유엔이라든지 역할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긴 하고 앞으로 이제 그쪽 힘을 가긴 할 텐데, 현실은 아시다시피 미국 이런 나라가 그 유엔 강해지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패권을 잡고 있는데 제가 패권 내면은 WTO 할 때 다 보십시오. 다 싫어해요. 강대국이 자기네 일종의 기득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역할은 계속 강조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방법밖에 없어요. 파리 체제가 강제로 지금 현재로는 개별 국가를 무조건 불러다가 너 이만큼 줄여 안 하면 너 페널티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그 국제 기구가 자꾸 이제 각 국가들을 오거나이즈 해가면서 서로 이제 협력해서 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모든 국가를 다 참여시킬 수 있거든요.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효과를 내려면 저는 불확실하지만은, 제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쉽게 밀리입니다. CO2 줄이는 걸 돈벌이 시켜주면 돼요. EEJ 전략이죠. 야, 너희들 윤리적으로 너 무조건 손해 보더라도 너희들은 CO2를 줄여라 하면 기업도 잘 안 줄입니다. 너 이거 하면 10년 뒤에 떼돈 번다? 예컨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 이거 많이 줄이면 세계 시장이 네가 상당 정도 전기차 잘 팔면 네가 또 세계 메이커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 보면은 그것도 하나 이제 접근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라스트 리조트입니다. 어댑테이션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두 가지 문제거든요. 온실가스 줄이는 게 있고, 벌써 지금 1.1도씨 올라왔어요. 1.5도씨 정도가 이제 목표잖아요. 2100년도. 근데 벌써 1.1도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기후변화를 생기면서 예상할 수 있는 피해, 폭우, 해수면 상승, 해빙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또 한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이 파리 체제가 국가 협조를 잘 이루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웨스트풀 싱킹처럼 바람직하게 된다는 건 누구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댑테이션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 홍수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동시에 준비해가는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who knows,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일을. 그죠?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대응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붙일게요. 제가 이 발표 시간에서 여기까지만 딱 끊고 그 다음 경제 파트를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다 불만이 뭐냐 하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폼나게 막 100% 막 올리고 국제사회에서 박수 받고 또는 폼을 내요. 근데 국내 정치는 반대로 갑니다. 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3원 올리는 거 5원 올리는 거 갖고 되니 안 되니 싸웁니다. 우리가 110원이거든요. 지금 유럽은 1000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유럽의 특수성이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제가 상세 시간 관계에서 말했지만 결국 모든 에너지는 전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이 결국 그 국가의 탄소 중립의 키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정부가 들고 앉아 있으면서 이게 정치적 문제로 5원, 10원 올리는 거 갖고 싸우고 앉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나는 이 이율 배반이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축목표를 가격 올리면은 국민한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렇게 국제조선을 했으니 전기를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좀 대폭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든지.
이때 거꾸로 갈 거예요. MB 정부도 갔고 이전 정부도 지금 다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얘기를 지지하고 싶어서 결국은 그래서 전력 산업 부분이나 전기요금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이게 기후변화증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구조를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막 30% 40%하면 지구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누적 1.5%예요. 우리가 열심히 줄여서 우리 제로 만들어도 전체 지구 CO2 1.5%밖에 못 줄입니다. 키는 누구냐? 미국, 중국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임에 주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건 냉철히 봐야 된다. 우리가 오버해서 맙서가 많이 하면은 다른 나라 다 따라올 거다. 국제협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잘하는 방식으로 하고 목표를 이만큼 선했으면 솔직하게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얘기하든지 국내 정치는 반대로 가면서 목표 수준을 확 올리고 우리가 이정도 선언하면 뭔가 지구 문제에 우리가 많이 기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쇼 같은 거 그게 난 불만이다. 그걸 강조하기 싶어서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고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생태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여러분과 문제의식이 같다. 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전기요금 문제는 아마 선거를 없애지 않는 한은 해결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예. 전기 결정을 하는 전기위원회 독립시켜요. 예. 뭐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네.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못 들었고요. 국제정치학자가 답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드리면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이 이슈에 대한 담론과 규범은 UN 체제, 특히 UNFCCC 체제에서 이미 많이 이제 논의가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실효적으로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에 생태적 대응에 이르지 못한 거는 사실은 그 실탄의 문제도 있습니다. UN이 재원이 없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말을 하는 것만큼 실제로 구현을 잘 못하고 개별적인 그 공여 주체들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ADB 그다음에 GCF 같은 끝에 B나 F로 끝나는 조직들이 더 많이 나서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금융수단들이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생태적 문제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아야 되는 게 결국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해법도 더 현실적으로 나오고 지원받기도 쉽거든요. 예를 들면 메콩강 유역에 가시면 MRC 메콩 리버 커미션이라는 각국의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이 만든 그 국제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셨죠? 그 강을 따라서 있는 그 강이 공공재니까 그 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존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근데 그 국가들이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 외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구체적인 이슈, 아마존도 좋고 안데스도 좋고 메콩도 좋고 꿀벌도 좋고 손에 잡히는 이슈를 논의하는 소규모라도 그런 국제적인 대화체가 있고 그것이 재원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담론은 담론의 역할이 있고 실제 실행력을 가진 이런 기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도너 입장에서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었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첫 번째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첫 학술대회 첫 포문을 잘 열은 것 같고 또 기탄 없이 잘 발표해 주시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